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에 들어온 K리그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34회차에서는 K리그 1 경기가 5경기가 들어왔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9경기가 들어왔습니다. 현미경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풋볼살롱 채널을 초창기부터 봐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풋볼살롱은 초창기에 이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뿐만 아니라 독식 분석까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독식 분석은 이변 위주의 픽들을 가져가면서 조금은 이 독식을 노리는 말 그대로 독식 픽을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 최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위주로 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이 제공을 하는 다양한 패턴과 징크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변 잡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현미경 분석과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일 토요일 오전에는 각종 패턴과 징크스 등을 결합을 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위주의 이변 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오전에 제공을 해드리는 패턴 분석까지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야무지고 다부진 최종 픽을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적중픽 내용입니다. 지난 프로토 승부식 63회차에서는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 경기 4경기 핸디캡 조합으로 60.8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적중픽이 나와서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지난 프로토 62회차 같은 경우에도 5폴더짜리 41.5배당의 적중픽이 나오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 구매 픽을 모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는 구매 픽과 여러가지 다채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 이미지로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3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인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강원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적중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에 기반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이 최종픽뿐만 아니라 제가 투폴 추천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투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천 같은 경우가 직전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광주전 패배에 대한 이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이고 강원과의 최근 상대 전적은 5승 3무 9패로 조금은 열세인 모습이 있는데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 중앙 미드필더 정혁 선수가 성남전에서 휴식을 취했고 최전방 공격 자원인 김현 선수가 돌아와서 골맛 결승골을 넣어줬습니다. 다만 인천은 주포인 무고사 선수가 3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강원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직전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FA컵을 포함해서 5경기 3승 1무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강원이 홈에서는 4승 6무 2패로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2승 3무 7패로 굉장히 패배가 늘어나면서 수비력이 2배 이상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2연패를 당하고 있는 강원이고, 그래도 강원이 좋은 것이 3백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최근 대구, 수원 삼성, 제주, 성남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비수 김영빈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수비진도 한층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조재환, 고무열, 이정엽, 이 김대원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아졌고, 윙백인 임창우와 윤석영이 굉장히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는 뇌진탕 여파로 인해서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근소하게 강원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인천은 최근 무패 행진이 광주 원정에서 끊겼다가 직전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이 1승 1패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월 달에 1차전에서 강원이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강원이 미드필더 김동현 선수가 전반 막판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고무열이 페널티킥 쐐기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던 강원입니다. 인천전 승리 이후에 강원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고, 반면에 5월 달에 펼쳐진 2차전에서는 인천이 강원의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강원이 슈팅 개수가 12개였고 인천이 4개로 강원이 내용적으로는 좋았지만 후반전에 인천의 김도혁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패했습니다. 이 패하긴 했어도 당시에 강원이 핵심 공격 자원인 고무열 선수와 수비 자원 임채민 선수가 교통사고 여파로 결장을 했었고, 절정의 컨디션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조재환 선수도 결장을 했었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완전체로 강원이 한국영 선수를 제외한 완전체로 인천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강원이 인천을 홈에서 꺾었을 때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인천의 플레이메이커인 아길라르 선수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 아길라르 선수가 압박을 굉장히 거칠게 가할 경우에는 이 짜증을 내면서 경기력이 급감하는 면이 있는데, 지난 광주전에서도 광주의 미드필더 김원식을 필두로 굉장히 광주 선수들이 거친 경기를 했는데 이 아길라르 선수가 맥을 못 추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압박이 좋은 강원이 지난 1차전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아길라르 같은 인천의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압박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인천이 올 시즌 홈에서는 패배가 단 2패밖에 없고 평균 실점이 0.75골밖에 되지 않는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힘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강원이 원정에서 수비력이 2배 이상 좋지 못한 점도 안정적으로 투포를 쓸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주중 성남과 경기를 치는 인천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강원이 인천보다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성남과 전북의 경기인데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직전 인천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2연승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리그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4승 1무 6패, 원정에서 2승 6무 4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전북과의 상대전적 면에서는 올 시즌 2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달에 홈 경기에서는 1대5로 대패를 당했던 성남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과 성적이 살아난 전북을 상대로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성남 사이드를 버리는 이유가 직전 인천전에서 성남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리차드 선수가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전북전의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6월달 홈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리차드 선수가 후반 초반에 교체 아웃이 되면서
급격하게 실점이 늘어났던 성남이기 때문에 이 리차드 선수가 성남의 수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전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심한 것이 성남이고, 이 주포인 뮬리치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직전 인천전에서는 득점포가 침묵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성남이 전북을 상대로 득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권경원 합류 이후에 3백 수비가 탄탄해졌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리차드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전북은 홈에서 8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4무 2패보다는 홈에서 더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승이 4연승이었기 때문에 성남을 꺾고 4연승을 거둬도 패턴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매치입니다. 최근에 문선민과 한교원, 최전방의 구스타보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성남을 찍어 누를 수 있을 것 같은 전북입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기세를 탄 전북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성남은 직전 인천 원정에서 3연승을 위해서 주전 자원들을 대거 선발로 기용을 했음에도 이 체력 소모 끝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까지 취한 전북에게 체력적으로 열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이 지난 인천전에서 약점을 드러낸 것이 수비 뒷공간 노출인데, 최근에 성남 3백의 구성원을 보시면 이종성, 리차드, 권경원이 3백 수비 조합을 꾸리는데, 이 이종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수비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라인 컨트롤, 수비 라인 컨트롤이 굉장히 미숙함을 보이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물이 오른 전북의 측면 자원인 문선민과 한경원 같은 선수들이 이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또다시 이종성 선수의 이 미숙한 라인 컨트롤에 덜미가 잡혀서 성남이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에는 아길라르 같은 선수들만이 키패스를 뿌릴 수가 있었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 자원에 백승호, 김보경, 이승기, 쿠니모토 같은 선수들이 모두 키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중원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인천보다도 성남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함에 있어서 수월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맞대결에서 성남 원정에서 전북이 5대1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이 김민혁 선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전북이 수적 우위 속에서 전북의 구스타보가 혼자 성남을 상대로 4골을 몰아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류첸코와의 주전 경쟁에서 구스타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혼자서 4골을 넣었던 성남전이기 때문에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차드의 경고 누적 징계 결장이 뼈아프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리차드가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 자원으로 마상훈 선수가 들어올 것인데, 이 마상훈 선수가 저돌적인 빠른 수비는 좋은데 제공권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절정의 이 뚝배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스타보의 포스트 플레이를 성남이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뮬리치 선수가 지난 전북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좋은 기억이 있지만 연속 득점 행진도 멈췄기 때문에 전북의 수비진이 충분히 뮬리치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수원FC와 제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수원FC 사이드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한풀 꺾인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포항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수원FC의 특징이고, 올 시즌 제주와의 맞대결에서는 2승으로 제주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을 보여준 수원FC입니다. 수원FC가 직접 포항 원정에서 고전을 했던 이유가 포항의 중원 조합인 신진호와 신광훈에게 중원에서 밀렸다는 점인데, 이 핵심 미드필더인 박주호 선수가 포항전에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주전에서는 박주호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중원에서 이영재, 무릴로, 박주호 삼각편대가 가동이 된다면 제주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주는 주포인 라스 선수가 최근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 주민규 선수와 라스 선수가 득점왕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 자체는 제주의 주민규가 더 좋다는 점에서 라스 선수가 반드시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레이스에서 한 발 더 앞서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라스가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각을 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수비수 조유민 선수 역시 3골이나 세트피스 상황과 이 마지막 극장골 등을 포함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원FC가 제주를 상대로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FC 서울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5경기 1승 3무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그 13경기 만에 승리를 맛본 제주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살아난 것이 제주이고, 이 원정 경기 특징을 보시면 2승 8무 2패로 굉장히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 수비력 역시 평균 실점이 0.75골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원정에서는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주민규 선수가 수원FC전에서 올 시즌 한 골을 넣은 바 있고, 왼쪽 측면 자원인 제루소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민규와 제루소를 앞세운 제주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중에 서울 원정을 치렀기 때문에 수원보다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되고, 제주는 수원전 이후에 3일 뒤에 강원 원정을 치르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분위기상으로는 최근 2경기 무승 침체에 빠진 수원보다는 1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제주가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주의 체력적인 누수로 인해서 수원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가 시즌 초반에 한창 잘 나갔을 때를 돌아보면 탄탄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이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 좋았는데, 시즌 중반기를 거치면서 제주가 이 추락을 한 이유가 체력적인 누수가 발생하면서 경기력이 급감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시즌 초반 수준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최근 연이은 3일 간격의 경기로 인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면 제주 특유의 빠른 압박과 공수 전환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수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 제주에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올 시즌 2승을 거뒀을 때 수원FC의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무려 3골이나 뽑아내면서 이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었는데, 이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수비수 조유민의 골이 없었다면 제주와 스코어상으로는 대등한 경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조유민이 주전 경쟁에서 이 수비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조유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원이 제주를 상대로 세트피스에서 우위를 가져가거나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의외로 제주의 원정 특유의 짠물 수비와 무자비 면모가 나와주면서 이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수원FC의 주포 라스가 3경기 무득점으로 골 결정력이 조금 사그라든 점도 제주가 원정에서 짠물 수비가 발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수원이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오는 박주호를 필두로 해서 이영재, 무릴로가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라스의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제주의 3백 수비가 포스트 플레이나 제공권이 그렇게 강한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라스의 위력이 또다시 발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수원 쪽 사이드를 보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리버풀과 번리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개막전에서 노리치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의외로 홈에서 10승 3무 6패로 패배가 많았는데,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에 열렬한 홈팬들이 입장을 한다면 리버풀이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리와의 최근 상대 전적은 4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는 리버풀이고, 지난 시즌에는 1승 1패로 홈에서 0대1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개막전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주요 영입 자원이 유망주 중앙 수비수인 콜린스 선수 외에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만원 관중이 예상이 되는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에서 번리가 승점을 가져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리의 강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공 상황에서의 최전방 공격자원 크리스 우드의 이 포스트 플레이 뚝배기 한 방인데,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중앙 수비수 벤미와 타코우스키의 제공권을 활용한 이 세트피스가 강점인데,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중앙 수비수인 반다이크와 마팁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번리가 공격 상황에서 자신들의 강점인 제공권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번리는 지난 개막전에서 브라이튼의 1대2 역전패를 당했는데 두 골 실점 과정이 모두 오른쪽 측면이 뚫리면서 실점을 내줬습니다. 리버풀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측면 자원인 마네와 살라라는 두 측면 자원이 있고, 살라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번리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격수 조타 선수 역시 한 골을 넣었고, 교체로 들어온 피르미누 선수도 이 개막전에서 골맛을 봤는데, 이 피르미누 선수가 번리를 상대로 최근 6경기 5골 1도움으로 번리 킬러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걸리는 것은 작년 1월에 번리가 리버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것인데, 당시에 리버풀이 번리에 패하기 전까지는 프리미어리그 홈 68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따라서 다름 아닌 번리에게 이 홈 경기 무패 기록이 깨진 그러한 징크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에 번리가 리버풀을 잡았을 때는 홈구장 안필드에 관중이 없었고, 리버풀이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후반전에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100%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4번 경기는 그래서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가 직전 와포드와의 개막전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적 자원이 잭 그릴리시라는 에이스가 맨체스터 시티로 떠났기 때문에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데니 잉스라는 공격 자원을 사우스햄튼에서 데려왔고, 이 노리치 시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부엔디아라는 이 플레이메이커 자원까지 영입을 해서 기대감을 모았는데, 이 승격팀 와포드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기세가 한풀 꺾인 면이 있습니다.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1패로 최근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최근 6경기에서 2승 4무로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가 없는 것이 이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시즌에 그릴리시라는 선수가 결장을 했을 때 아스톤 빌라가 12경기에서 승리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직전 개막전에서도 그릴리시가 떠난 자리가 굉장히 커 보였던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개막전에 결장을 했었던 공격수 와킨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웨스트햄과의 홈 개막전에서 2대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졌던 경기인데, 그래도 그 경기에서 주포인 칼럼 윌슨 선수가 한 골을 넣어줬고, 에이스 자원인 생 막시망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난 시즌에 아스날에서 임대로 데려왔던 공격수 조일록 선수가 뉴캐슬에서 7경기 연속골을 막판에 넣으면서 뉴캐슬을 1부 리그로 잔류를 시켰는데, 이 조일록 선수를 아스널에서 완전 영입한 뉴캐슬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조일록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조일록과 더불어서 생 막시만 같은 이 활발한 공격 자원들의 활약을 기대를 해봐야 하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골키퍼 두브라브카와 백업 골키퍼 달로우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넘버 3 골키퍼인 우드만 선수가 출전 중이기 때문에 골문이 굉장히 헐거워져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핵심 자원들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리시즌 기간에 부상 여파로 와포드전에 결장을 한 빌라의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이 와킨스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빌라가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와킨스가 복귀를 한다면 새로 영입한 부엔디아와 데니잉스 선수의 움직임도 연쇄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와킨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홀딩 미드필더 3선에서 이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미드필더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기 때문에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개막전에 결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이번 뉴캐슬전에서 출전을 할 수 있다면 이 뉴캐슬에는 지금 생 막시망을 비롯해서 알미론, 조일록 같이 이 드리블과 돌파, 전진성이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은데, 이 3선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더글라스 루이즈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빌라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의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아서 결장을 하거나 교체로 출전을 한다면 뉴캐슬의 생 막시망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뉴캐슬이 웨스트햄을 상대할 때 에이스 생 막시망이 오른쪽 측면을 포함해서 이 전 지역을 개인기로 휘젓고 다녔는데, 이 직전 아스톤 빌라가 와포드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 와포드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사르 선수에게 전반전 굉장히 탈탈 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전에 베테랑 측면 수비수인 애슐리 영 선수가 왼쪽 수비로 돌아오면서 조금은 안정감을 찾았던 빌라의 측면 수비이기 때문에 아예 애슐리 영 선수를 이번 뉴캐슬전에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생 막시망 선수를 견제를 하고, 레버쿠젠에서 영입을 한 왼쪽 측면 자원인 베일리 선수까지 애슐리 영 선수와 왼쪽 측면에 배치를 한다면 이 제 아무리 생 막시망이 날고 긴다고 할지라도 공격 일변도로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이 직전 웨스트햄과의 개막전에서 4골이나 내주고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비수들의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웨스트햄의 개인 기술이 좋은 보엔, 포르날스, 벤라마 같은 이선 자원들의 이 개인 기술을 막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뉴캐슬의 중앙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빌라가 부상에서 돌아온 트라우레 같은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개인기를 보여준다면 이 직전 경기에서 트라우레 선수가 와포드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이번 뉴캐슬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아스톤 빌라는 더글라스 루이즈와 와킨스라는 핵심 자원들이 선발 출전을 한다면 아스톤 빌라 승리 쪽을 노려봐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하거나 이 교체 명단에 있다면 뉴캐슬 상대로 지금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뉴캐슬 상대로 패배가 없었다는 점과 압도적인 빌라파크를 찾는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까지 더해진다면 최대치는 이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개막 원정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로이 호지슨 영감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감독이 이 패트릭 비에이라라는 걸출한 선수 출신 감독이 들어왔는데, 이 비에이라 감독이 감독으로서는 아직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기를 맡고 있는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장 중앙수비 자원인 스콧 단 선수와 게리 케이를 모두 내보낸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이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빌드업 축구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오는 축구를 구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이 호지슨 영감님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롱볼 축구를 때렸던 팰리스가 갑자기 비에이라 감독의 빌드업 축구라는 조금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에이라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2부 리그 영플레이어 상인 마이클 올리세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빌드업이 좋은 중앙 수비수 게이 선수를 이 스완지 시티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수비 쪽에서 빌드업이 돼도 중앙 쪽의 미드필더들이 빌드업이나 탈압박에 이 장점이 없기 때문에 비에이라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조금은 자리 잡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브렌트포드는 직전 아스날과의 홈 개막전에
3연전에서 2대0 깔끔한 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시즌에 스완지 시티를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꺾고 1부 리그로 처음으로 승격을 한 이 브렌트포드인데, 이 브렌트포드에는 최전방에 이반 톤이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토니 선수가 2부 리그에서 30골이 넘는 득점을 해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이고, 토니 선수 외에도 음베모나 카노스 같은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전체적인 팀 컬러가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직전 아스날을 상대로도 아스날이 후방에서부터 패스로 빌드업으로 풀어나오는 과정을 끊어내면서 득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 브렌트포드입니다. 이 라야 골키퍼라는 골키퍼가 수문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스날전에서 여러 차례 선방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롱스로인을 활용을 해서 득점을 만들었던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막전에서 아스날을 제압한 브렌트포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팀의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신임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호지슨 영감님이 하던 축구와는 전혀 다른 기조의 축구를 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더욱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공격 이 중원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에제 선수와 올리세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기 때문에 비에이라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직전 아스날전에서 승격팀 특유의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패스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투박한 면이 있어도 전투적인 전방 압박 등으로 아스날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팰리스가 홈 경기에서 어설프게 뒤에서 만들어 나오다가는 아스날도 고전을 했던 브렌트포드의 압박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30골이 넘는 골을 넣으면서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이반 토니를 축으로 해서 음베모, 카노스 같은 전방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브렌트포드입니다. 이러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측면의 윙어 에이스인 윌프리드 자하 선수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특히 자하 특유의 수비 가담의 소극적인 게으름이 나온다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상당히 측면 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한 수비수 게이라는 선수가 원래 2부 리그 스완지 시티 출신인데 이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게이라는 수비수들을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상대를 해봤고 특히 승격 플레이 오프에서 2대0으로 게이라는 선수가 활약을 했던 스완지 시티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한 게이라는 수비수를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있는 점에서 브렌트포드의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였다고 해도 브렌트포드가 원정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12승 9무 2패의 성적을 보여줬는데 원정에서도 12승 6무 5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던 브렌트포드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다부진 조직력을 갖춘 브렌트포드가 조직력과 경기력 면에서 팰리스의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맨유와의 개막전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는 8승 5무 6패, 원정에서는 10승 0무 9패로 빠꾸 없는 경기를 했던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부상 및 결장 예상 자원으로는 수비수 디에고 요렌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가 이번 에버튼전에서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필립스 선수가 직전 맨유전에서는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컨디션적인 문제로 출전은 하지 않았는데 이 칼빈 필립스가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이 리즈입니다. 지난 시즌 9경기에서 칼빈 필립스가 나오지 못한 9경기에서 2승 7패라는 안 좋은 성적을 거뒀던 리즈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칼빈 필립스
필립스가 중원에서 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홈팬들 앞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1승 1패로 호각을 다퉜던 두 팀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우스햄튼과의 홈 개막전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우스햄튼의 공격수에게 선제골을 내줬던 에버튼이지만 그래도 에이스 자원들인 히샬리송 선수와 칼버트 루인 선수가 모두 골맛을 보면서 3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한 에버튼이고 기본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쓰면서 굉장히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데마라이 그레이와 측면 자원 타운젠드 같은 빠르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장착한 자원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리즈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이 옵션이 있는 에버튼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플레이메이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하메스 선수가 빠진다면 이 선에서 창의적인 공격은 실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리즈의 핵심 홀딩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승부의 향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직접 맨유전에서 리즈가 칼빈 필립스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고 지난 시즌 칼빈 필립스가 없었던 9경기에서 2승 7패로 좋지 못했던 리즈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칼빈 필립스 선수가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홈팬들, 열렬한 홈팬들 앞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칼빈 필립스가 미드필더로 들어온다면 이 수비수이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겸임을 할 수 있는 로빈 코우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빈 코우 선수가 제공권이 나쁘지 않은 선수라는 점에서 에버튼의 뚝배기가 좋은 공격수 칼버트 루인을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 리즈가 원정에서 에버튼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는 이 로빈 코우라는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나왔던 경기이고 반대로 홈에서 1대2로 에버튼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는 이 로빈 코우 선수 대신에 스트릭이라는 중앙 수비수가 기용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코우 선수가 수비수로 내려가고 칼빈 필립스가 3선에서 진두지휘를 해준다면 리즈가 구조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수 디에고 요렌테가 부상인 상황에서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로빈 코우를 수비수로 돌린다면 이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에 대항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리즈 사이드를 가져가는 이유가 직전 에버튼의 수비수 마이클 킨이라는 수비수가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선제골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역시 사우스햄튼 못지않게 전방 압박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마이클 킨 같은 압박에 취약한 수비수들이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에버튼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또다시 결장을 한다면 이 수비 뒷공간으로 예리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중원 자원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데마라이 그레이, 히샬리송, 타운젠드 같은 이선 자원들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즈의 뒷공간 침투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한 침투를 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패스 한 방을 찔러줄 수 있는 하메스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의외로 리즈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할 수도 있는 에버튼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즈가 칼빈 필립스가 출전을 하고 반대로 에버튼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결정을 한다면 리즈 사이드로 돌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리즈가 열렬한 홈팬들이 리즈의 홈구장을 찾게 되는데 리즈라는 팀이 굉장히 분위기를 타면 무서운 팀인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내일 패턴 징크스 분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버튼의 신인 감독으로 부임한 베니테즈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이 감독을 지내면서 리즈 원정에서는 지금 3전 전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베니테즈 감독의 리즈 기분 좋은 징크스까지 고려를 한다면 승패로 갈라봄직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